자, 그리고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지를 배우는 거고요. 지금부터 배우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부터만 내가 열심히 들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있어야 이 내용도 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음성 피드백 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고, 또 하나 더 기량작용입니다. 기량작용은 적어 놓으세요. 자, 항상성은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량작용이 뭔지는 선생님이랑 앞에 했죠. 하나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걔에 의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게 기량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칼시토닌이랑 파라토르몬 또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같은 것들이 기량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온 음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음성 피드백이란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조절 원리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말로 하면은 이해도 좀 잘 안 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문제지에 따라서 음성 되먹임으로 나와 있는 문제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요. 자, 요 그림은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갑상샘 요 세 가지 내분비샘이 관여하는 항상성 유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우리 교과서 8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였습니까? 티록신이었죠. 자, 요 티록신을 분비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조절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물질 대사가 좀 촉진이 돼야겠다라고 느낌이 오면은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 TRH는 뭐냐면은 그건 줄임말인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굉장히 말이 길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자, 여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TSH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TSH 방출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얘가 표적세포인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TSH를 나오게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두 번째로 TSH가 분비가 되겠죠. 자,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표적기관인 갑상샘으로 가서 자극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티록신이 분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티록신을 분비하는 일련의 조절 과정인데, 자, 계속 이 1, 2, 3 과정만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되고 티록신이 계속해서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티록신이 분비가 됐다가 어떨 때는 또 티록신의 분비가 감소되어서 적당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를 누가 하느냐? 티록신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티록신은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시상하부 쪽으로 가서 이 작용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함과 동시에 너무 많이 자신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를 다시 억제한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자, 여기 위에 나오는 TRH랑 TSH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결과 티록신이겠죠. 티록신이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자, 요거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다른 그림으로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요것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얘는 표적기관이 뇌하수체 전엽이죠. 그럼 여기서 TSH가 분비가 됩니다. 얘는 표적기관이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고요. 얘가 원인이죠. 얘가 원인.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난 티록신이 다시 자기를 나오게 했던 원인들을 억제를 하고 있는 거. 요게 바로 음성 피드백이다. 자, 요렇게 모식도를 좀 간단하게 그려놓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그림 옆에 요 모식도도 정리를 같이 해놓읍시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만 하니까 양성 피드백이란 말도 있을 것 같죠? 네, 있어요. 요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성 피드백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현상을 그냥 기억하면 돼요. 얘는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계속 촉진시키는 거를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시켰죠. 근데 양성 피드백은 얘가 계속 원인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대표적으로 출산 시 나오는 호르몬 뭐가 있었습니까? 그쵸? 옥시토신이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옥시토신은 표적기관이 자궁이에요. 자궁 근육입니다. 자, 옥시토신은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했죠. 근데 쌤이 출산 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근육을 수축시켜서 태아를 바깥으로 짜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음성 피드백이다. 그럼 옥시토신이 나오고 자궁이 수축됐는데 자궁이 수축되자마자 옥시토신이 분비가 갑자기 뚝 끊기면 애가 나오다가 말겠죠. 자, 그러니까 요처럼 출산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궁 근육이 수축되려면은 그에 대한 원인인 옥시토신 분비를 계속 이렇게 촉진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되면 수축될수록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서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빵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는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으로 조절이 되고, 음성 피드백을 배운 김에 양성 피드백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항상성 유지 대표적인 예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86페이지에 있는 혈당량 조절,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체온 조절, 89페이지에 있는 삼투압 조절 순서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 조절입니다. 자, 혈당량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양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모식도를 보고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혈당일 때를 볼게요. 고혈당일 때는 지금 여기 있는 빨간 화살표겠죠. 자, 교과서 8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도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고혈당이면은 피 속에 포도당량이 정상 수치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혈당량을 우리는 감소시키는 조절을 해야겠죠. 자, 이자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인슐린은 표적세포인 간으로 향하겠죠. 자, 그래서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피 속에 많이 들어있던 포도당을 간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글리코젠이라는 고분자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포도당 저분자, 글리코젠 고분자. 자, 요거는 앞에 했던 동화작용, 이화작용 중에서 동화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당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혈당일 때를 볼게요. 저혈당일 때는 파란 색깔 화살표네요. 자, 저혈당일 때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얘 역시 표적기관인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고분자인 글리코젠을 저분자인 포도당으로 바꿔서 피 속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겠죠. 자, 또한 여기 나와 있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부신속질 이러한 작용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랑 정리를 한 거는 이자가 기량작용에 의해서 조절하는 거를 나타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신경이 관여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혈당량이 변화가 생겨요. 그럼 간 내에 시상 하부가 인지를 합니다. 왜? 얘가 항상성 조절 최고의 중추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혈당이 높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보냅니다. 자, 부교감신경은 이자의 베타세포로 가서 인슐린을 분비하게끔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뒤에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 혈당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혈당일 때를 볼게요. 저혈당일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자, 교감신경은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도 하지만 부신 속질도 자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에피네프린은 똑같이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혈당량 조절 모식도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정리해야 될 거. 자, 호르몬과 신경을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거는 내분비계랑 신경계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호르몬의 작용이 있고 신경계가 관여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알 수 있도록 좀 공부를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당뇨병에 대한 그래프를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앞에 당뇨병에 대한 내용 정리한 거 기억합니까? 자, 이 그래프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인의 혈당량과 인슐린 농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혈당량이랑 인슐린 농도 그래프는 개형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왜냐하면은 밥을 먹어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몸속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니까 그게 소화돼서 포도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자,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혈당량이 증가했다. 그럼 인슐린이 바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자, 그럼 혈당량이 인슐린에 의해서 낮아지는 요게 세 번째겠죠? 그럼 인슐린은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얘도 그냥 다시 이제 없어질 거예요. 얘가 네 번째. 자, 요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근데 1형 당뇨병은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네라고 했죠. 그럼 인슐린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인슐린이 굉장히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혈당량이 한번 올라가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형 당뇨병을 봅시다. 자, 얘는 표적세포에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정상인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얼추 비슷해요. 혈당량이 증가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인슐린이 정상 수치로 훅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높은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슐린이 제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인슐린이 제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있거나 정상인보다도 농도가 살짝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가지고도 당뇨병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체온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은 우리 인간의 신체 온도로 이제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온도든 관계없이 항상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체온 유지도 내분비계랑 신경계가 조절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추울 때랑 더울 때, 저온 자극일 때와 고온 자극일 때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할 때 몸의 온도를 시상하부가 감지를 합니다. 자, 얘가 체온 조절의 중추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상하부가 감지를 한 다음에 체온 조절을 하는데 두 가지를 조절해가지고 체온 조절을 합니다. 자, 열 발산량 그리고 열 발생량 요 두 가지를 조절해가지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열 발산량은 다른 말로 열 방출량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열 발생량은 다른 말로 열 생성량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열 발산량, 열 방출량은 말 그대로 우리 몸 바깥으로 열을 내보내는 걸 말하고 열 발생량, 열 생성량은 우리 몸에서 열을 생산해내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자, 추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외부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열을 몸 밖으로 발산시키는 양은 최대한 감소를 시켜야 되고 우리 몸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열의 양은 높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추울 때 먼저 볼게요. 자, 추울 때는 자, 간뇌의 시상 하부가 자극 느끼게 되면은 TRH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었고요. 얘 표적 기관인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표적 기관인 갑상샘으로 가서 티록신을 많이 분비시켜요. 자, 티록신은 어떤 호르몬입니까?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물질 대사가 촉진되기 때문에 열 생산량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경계가 들어가는 작용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추위 자극을 느낍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신호를 보냅니다. 두 가지로 신호를 보내요. 일단 피부 근처 모세혈관으로 자극을 보냅니다. 자, 피부 근처 모세혈관은 피하혈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피하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우리 몸에 겉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혈관인 피하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면은 우리 몸 겉쪽을 흐르는 피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피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열의 양도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내가 좀 하얘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도 약간 그런데 자, 그거는 추위 자극 때문에 피하혈관이 수축되어서 얼굴이나 피부로 피가 몰리지 않아서 좀 상대적으로 좀 창백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면은 실제로 얼굴이 좀 창백해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요 교감신경은 역시 부신 속지를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량도 증가시킵니다. 에피네프린 역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게 되죠. 근데 이 체온 상승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또 적정 체온을 넘어섰다 그러면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다시 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위 자극을 느낄 때 열 발산량은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은 증가시킨다. 요거 꼭 기억을 하고 요 과정도 호르몬의 작용, 신경의 작용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더위 자극을 볼게요. 자, 더위 자극에는 역시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의 조절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체온이 올라가지 않게 방지를 해야겠죠.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양은 증가시켜야 되고 자체로 만들어지는 열의 양은 감소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역시 간내 시상 하부가
이거를 감지를 합니다. 자, 그럼 아까는 TRH, TSH, 티록신 분비량을 증가시켰었죠. 근데 감소시켜서 물질 대사를 억제시킴으로써 열 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아까는 교감신경으로 자극을 많이 내보냈다면 이제는 자극을 덜 내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피부 근처 모세혈관, 피하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피하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속에 피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바깥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운동을 했다, 또는 뭐 체육 시간에 굉장히 활동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잖아요. 그게 바로 피하혈관이 확장되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열의 양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라간 체온이 다시 하강을 하게 되고요. 너무 심하게 내려갔다 그럼 또다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온 조절은 앞에 혈당량 조절보다도 왜 이렇게 조금 더 많지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똑바로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피부 모세혈관의 변화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온 자극일 때와 고온 자극일 때 피부 모세혈관은 간내의 시상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저온 자극일 때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피부 근처 혈관 쪽으로 자극이 도달해서 모세혈관이 수축을 하죠. 그리고 잇모근이 수축을 해서 털이 수직으로 섭니다. 우리 굉장히 추우면은 털도 곤두서게 되잖아요. 자,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잇모근은 여기 털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털이 빳빳하게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열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부 근처에 혈액이 몰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털이 수직으로 서기 때문에 여기로도 열이 방출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추울 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더울 때 봅시다. 더울 때는 역시 시상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신호를 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세혈관이 다시 확장이 되고 피가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서 열이 바깥으로 많이 방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잇모근이 이완돼서 털도 이렇게 느슨하게 눕게 됩니다. 자, 그리고 땀이 분비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더울 때는 땀을 분비해서 체온을 조절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땀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은 피부에 계속 이렇게 땀이 맺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액체가 기체가 되는 변화 뭐였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이거를 기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기화.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열이 들어오거나 열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기화열이라는 게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기화열은 뭐냐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땀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은 얘가 기체로 이렇게 변할 때 이쪽 주변에서 열을 마구마구 흡수를 해가지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니고 있던 열이 바깥으로 마구마구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투압 조절 보겠습니다. 교과서 89페이지를 보면 되고요. 자, 이 삼투압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삼투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물질의 이동에서 확산과 함께 배웠을 거예요. 자, 삼투는 어떤 물체가 한쪽은 고농도, 한쪽은 저농도일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물이 한쪽으로 이동할 때 여기 가운데 있는 반투과성 막 있죠? 얘가 받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은 요 안을 피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혈액이 흐르고 있을 건데, 혈액 성분 중에 물 성분인 혈장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포도당, 뭐 아미노산, 그리고 뭐 비타민, 무기염류,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녹아 있을 텐데, 얘네들이 혈액 속에는 있지만 바깥에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작기 때문에 안이 고농도, 바깥이 저농도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바깥이 많다면은 바깥이 고농도, 혈액 안이 저농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농도차가 생기면서 한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훅 들어오거나 혈관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자, 이때 혈관 벽에 걸리는 압력을 혈장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인체 내에서 혈장 삼투압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역시 삼투압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한 경우 나눠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소금을 그냥 한 주먹 집어가지고 먹는 경우, 그리고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는 경우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나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뭐 나트륨 같은 염류들을 많이 먹거나 또는 물 성분이 몸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피가 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피가 점점점 짜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이거를 역시 시상하부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AD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자, 이거 뭐였습니까? 쌤이 별표 5개 치라고 했죠. 중요하다고. 얘가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었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자, 얘는 표적기관인 콩팥으로 가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피가 짜졌죠? 그러면은 그 피를 다시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물을 많이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려고 모아뒀던 순수한 물 H2O를 다시 혈액 속으로 많이 끌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줌량은 당연히 감소하게 될 거고요. 혈장 삼투압은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삼투압이 감소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삼투압이 감소한 경우는 우리가 과하게 물을 많이 먹은 거예요. 물 성분을 매우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요것도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피가 굉장히 싱거워지겠죠. 자, 그래서 삼투압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역시 시상하부에서 인식을 해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ADH 분비를 얘는 이번에는 감소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덜 나오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도 감소가 되겠죠. ADH가 덜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끌어가는 물이 감소를 하게 되고 물이 재흡수하는 양이 감소하게 되니까 오줌의 양은 증가하게 되고 다시 삼투압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삼투압의 조절은 사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혈당량 조절이나 체온 조절에 비해서는 외울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의 8알이 얘한테서 나온다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얘는 그래프 가지고 굉장히 고난이도로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거는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어쨌든 삼투압 조절 얘의 순서 반드시 꼼꼼하게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